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저우신위의 지음, 박진이 옮김, 미디어 숲에서 펴낸 심리학이 돈을 말하다입니다. 돈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을 뒤흔들까? 당신에게 돈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심리학이 돈을 말한다는 이런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냉철하게 파헤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인간 심리를 연구한 학계의 선두주자입니다. 그의 신선한 연구 주제들은 영국 공영방송 BBC를 포함한 다수의 유명 매체에 보도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실험과 사례로 돈과 심리의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그가 그렇게 세밀하게 살펴본 인간 심리와 돈의 관계는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돈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렴풋이 알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점을 시원하게 긁어줍니다. 돈은 인간의 심리를 조종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는 다시 돈을 통해 외부 세계로 표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사용하는 돈을 이용한 독심술의 방법인 것입니다. 돈과 인간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돈은 어떻게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리고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란 무엇일까요?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돈으로 촘촘히 연결된 사회 네트워크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심리학이 돈을 말하다. 저우신위의 지음, 박진이 옮김. 1장. 돈과 심리. 1. 나는 돈의 주인인가 노예인가? 돈은 우리를 주인이 되게도 노예가 되게도 한다. 돈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돈을 쓰거나 모으거나 투자한다. 혹시 친구 중에 이른바 건물주도 아니면서 모임만 했다 하면 앞장서서 계산하려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시도 때도 없이 은행 앱으로 잔액을 조회하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물건을 살 때마다 가격 비교 사이트를 다 돈 다음 제일 싼 가격에 구매하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할인 조건을 맞추려고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지는 않는가? 소비 품목 중에 정말 필요한 것 말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저 자랑하기 위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조급함을 덜기 위해,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구매하는가? 나는 돈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바로 그 관계가 내가 돈의 주인인지 노예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돈 쓰는 방법과 모으는 방법, 투자하는 법을 결정한다. 투자해서 이익을 얻으면 그건 당신만 안다. 그래서 당신과 돈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타인은 결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신만이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 이제부터 돈 쓰는 방식, 우리와 돈의 관계를 종합해서 돈 문제와 관련된 5가지 유형을 정리해본다. 내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보자. 1. 안절부절형. 이런 유형은 돈을 뜨거운 소단의 개미처럼 대한다. 그들은 계좌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고 또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행위 자체를 좋아한다. 마치 몸 관리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먹은 음식의 칼로리와 양을 기록해 놓거나 만보기의 기록을 보며 뿌듯해하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이자에 상당히 민감하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쌓인 포인트 하나하나에 집착한다. 또
인터넷에서 구매 시 여러 가격 비교 사이트들을 드나들며 혹시 남들보다 돈을 더 주고 사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며 끊임없이 가격을 비교한다. 주식을 살 때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그것이 가장 똑똑한 방법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할 동안 과연 수수료까지 세심히 고려했을까? 이런 유형이 돈을 대하는 태도는 아무것도 안 하기보단 뭐라도 하는 것이다.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라는 말은 절대 믿지 않는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일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 돈을 엄격히 관리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면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섭식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돈과 관련해 매우 엄격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잔액에 집착하는 것은 숲을 간과하고 나무만 보게 하는 것이다. 한 발짝 물러나 큰 그림을 그려보라.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지, 너무 돈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닌지, 또 그것이 삶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2. 햄스터형.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유형이 돈을 대하는 태도다. 그들에게 돈은 곧 안정감의 원천이다. 그들은 모험을 싫어하고 돈과 그 외 자산을 잔뜩 모아둔다. 그들은 돈도 어쩔 수 없이 쓰고 투자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영국에서 2015년부터 실시한 퇴직금 자유인출 계획은 55세를 넘은 직후부터 퇴직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3분의 1은 퇴직금을 인출한 뒤 다시 은행에 맡겼다. 비록 이자는 낮더라도 함부로 투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넉넉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돈을 안정감의 근원이라고 여길 수 있다. 먹이를 쟁여놓는 햄스터처럼 현금 뭉치나 골드바를 집에 쌓아두는 행위 또한 여기서 비롯된다. 보이는 곳에 돈을 두어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3. 행복형. 이런 유형은 끊임없이 소비하며 행복해한다. 이렇게 얻은 행복감은 거품과도 같아서 물건을 손에 넣고 나면 그 즉시 사라진다. 하지만 다른 물건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과 새로운 목표는 이내 다시금 흥분감을 일으킨다. 그들은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물건을 왕창 사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치료하려고 한다. 그것이 자신을 악순환에 빠지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른 채. 이러한 쇼핑은 아주 단시간의 효과만 볼 수 있다. 또한 더욱더 깊은 자책감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때문에 사모은 옷들을 상표도 떼지 않고 남들이 보지 못하게 숨기기도 한다. 많은 여성이 옷과 화장품 쇼핑에 중독되는 것처럼 남성도 행복감을 느끼려 비싼 시계나 벨트를 구매하기도 한다. 이런 유형에 속한다면 채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구매 내역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동 구매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4. 허세형. 이런 유형은 돈을 술 마시듯 쓴다고 할 수 있다.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주정을 부리며 주위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이 유형은 주로 남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돈으로 관심을 끌고 싶어 한다. 매번 모임을 할 때마다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큰 소리로 한턱을 쏘겠다고 외친다. 또한 자기가 통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돈을 사용해 한 계단 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본다. 기부할 때면 매우 큰 액수를 하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경매할 때는 무조건 높게 불러 일단 뺏고 본다. 이런 행동은 타인의 존경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 있다. 따라서 주로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자신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된다면 돈을 쓰지 않고도 남에게 인정받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5.
회피형. 이런 유형의 사람은 타조처럼 얼굴을 모래에 묻는 한이 있어도 절대 거래 내역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편이 아닌데도 자신의 재무 상황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모두 돈과 관련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뭐라도 하는 것보다 쉽고 간편하다. 이런 유형은 돈 관리 방법을 디폴트 값으로 정해놓는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본인의 별다른 의사가 없으면 입사 시 자동으로 퇴직금 관리 플랜에 가입하도록 해놓았다. 이렇게 하면 앞서 말한 타조들이 알아서 가입되기 때문이다. 또 몇몇 고급 타조들은 자산관리사에게 맡기고는 스스로 들여다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물어보지도 않는다. 만약 자신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면 2주에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내 자신의 재무 상황을 살펴보자. 지출과 수입 등을 꼼꼼히 살펴 자신의 돈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는 온라인 쇼핑몰과 인터넷 뱅킹을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 유형에 따라 양상이 달라졌다. 만약 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한다면 돈에 휘둘리지 않고 더욱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돈과 나의 관계를 알고 나면 사재기나 그로 인해 생긴 죄책감 등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연애할 때도 상대의 씀씀이가 어떤지 알아두면 좋다. 만약 한쪽이 안절부절형이고 다른 한쪽이 회피형이면 어울릴지 모른다. 하지만 한쪽이 행복형이나 허세형이고 다른 한쪽이 햄스터형이라면 둘은 돈 문제로 갈라설 가능성이 크다. 2.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법.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돈과 애정은 언뜻 보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정 상하지 않고 돈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시도 때도 없이 이혼을 말하는 것이다. 싸웠다 하면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 하지만 이런 감정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재산을 분리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내 것과 내 것을 나누며 말이 오가고 난 후엔 다시 사이가 좋아지더라도 감정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친한 사람과 돈 문제로 엮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친구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해보자. 감사의 표시로 밥 한 끼 사주거나 선물 세트를 주는 것은 괜찮지만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건넨다면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심지어 화를 낼 수도 있다.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실제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다. 어떤 사람은 사귀기 전에 반드시 상대의 금전적 여건을 고려하고 만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에는 맞선 광장이라는 것이 있다. 바로 공원에 자신의 신상이 적힌 종이들을 붙여놓고 결혼 정년기에 상대를 찾는 사람이나 자녀를 결혼시키고픈 부모들이 이를 통해 만남을 성사시킨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재산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돈과 심리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처음 만나는 관계에서는 되도록 돈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떻게 감정 상하지 않고 돈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다음은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의 반 보벤과 캠벨, 그리고 코넬 대학교 길로비치가 2009년에 연구한 결과다. 연구진들은 서로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20분 동안 대화하게 했다. 다만 그중 절반에게는 돈과 물질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인생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했다. 대화가 끝난 후에 상대방의 인상과 대화가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대한 평점을 매기게 했다. 결과는 인생 경험을 이야기한 쪽이 7점 만점 중 6.52점을 받으며 전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긴 데 반해 돈과 물질에 관해 이야기를 한 쪽은 5.4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대화가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자는 6.52점, 후자는 5.69점을 받으며 큰 차이를 보였다. 맞선을 볼 때 자리에 앉자마자 첫마디가 수입이 얼마인지를 묻는다면 애프터 신청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 궁금하다면 상대가 타고 온 차나 주거지역 같은 정보로 대략 추측해보면 된다. 상대의 재산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놓고 얼마를 버는지 물어보는 것은 금물이다. 돈은 연인관계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정을 망치기도 한다. 2013년 개봉한 유명 영화 아메리칸 드림 인 차이나에서 바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 인 차이나, 중국 유명 영어 교육 학원인 신동방그룹의 창업자 3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주인공 3명은 대학생 시절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동업을 시작한 후에는 하마터면 평생 못 볼 사이가 될 뻔했다. 왜였을까? 돈의 심리학에는 일방통행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형성한다.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감정적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관계다. 친구나 연인과는 감정에 기반한 관계가 성립되는 반면 회사 상사나 동료 혹은 동업자는 금전을 기반으로 관계가 성립된다. 일방통행 이론이란 감정적 관계가 경제적 관계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거나 친구를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고용할 때 감정적 관계는 경제적인 관계로 바뀐다. 이는 실제 생활에서도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가 틀어지는 사례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시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다. 그들이 걸어간 길은 돌아갈 수 없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부부는 모든 일이 문제로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한다. 부부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돈 얘기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이라고. 중국 고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가난한 부부는 모든 일이 문제로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부자 부부가 돈 걱정을 많이 할까? 아니면 가난한 부부가 돈 걱정을 많이 할까? 답은 당연히 가난한 부부다.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아부이지트 바네르지 교수는 가난한 사람은 돈에 늘 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돈 문제를 생각하면 사람은 이성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너무 이성적인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곤 한다. 바로 이런 연유에서 가난한 부부는 모든 일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 것이다. 돈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거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2006년 미네소타 대학교의 보스가 과학 잡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다. 바로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생각을 하거나 자신의 계좌 잔액을 본 후에는 타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남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험은 참가자 앞에서 연필을 떨어뜨린 후 그 연필을 줍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재밌게도 돈 사진을 본 참가자들은 떨어진 연필을 더 주워주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돈을 본 것만으로도 돈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게 여긴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대하고 이야기하면 좋을까? 다음의 두 방법을 활용해보자. 첫째, 돈을 돈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돈 봉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열어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덜렁 돈만 주는 것이 아닌 봉투라는 신호에 담는다. 봉투는 비단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돈의 교환을 감추는 역할도 한다. 돈은 마음을 표현하기에 가장 편리한 도구다. 돈은 사회적으로 약속된 교환 도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전달할 때도 쓰인다. 2002년 프랑스 여론조사기구 IFOP의 조사 결과 다수의 프랑스인은 여성에게 구애하는 하는 것은 곧 돈과 관련된 일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은 이성을 유혹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돈을 돈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무언가로 변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꽃다발이나 맛있는 저녁 식사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값비싼 가방이나 자동차, 보석 등으로 돈을 바꾸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이 매우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실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둘째, 자동으로 돈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돈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꺼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돈은 이혼 문제에 있어 불륜만큼이나 큰 문제가 된다. 부부간 대화의 주제가 언제나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 문제가 생기면 둘은 빠르게 합의를 보고 이를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 공식대로 적용해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부부가 대화에서 돈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을까? 첫 번째는 수입이 비슷한 부부다. 두 번째는 공동관리 계좌로 생활하는 부부다. 마지막은 돈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한 부부다. 공동관리 계좌는 곧 서로에 대한 신뢰의 증거다. 부부가 공통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의견을 같이 한다는 일종의 담보와도 같다. 각종 대금을 내기 전에 미리 상의할 시간을 가지기 때문이다. 공동관리 계좌와 더불어 서로에게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수입을 분리해 놓는다면 더욱 좋다. (3) 돈을 쫓다 보면 재미없는 인간이 된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쉼없이 돈을 쫓는 것은 그 사람을 탐욕스럽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만약 스스로 자신이 너무 심각하기만 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혹시 돈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부자와 유쾌한 사람 중에 평생의 동반자를 고르라면 누구를 고르겠는가? 어쩌면 돈도 많고 유쾌한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심리 연구 결과 돈이 많을수록 사람은 덜 유쾌해진다고 한다. 2010년 스페인 대학교 쿠아드박 교수의 연구진은 돈이 정말로 사람을 재미없는 사람으로 만들까라는 주제로 실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374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이야깃거리를 생각해보게 했다.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일을 끝마치고 간 주말 산행에서 멋진 폭포를 발견했던 일 등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러곤 그 이야깃거리가 얼마나 재미있을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게 했다. 결과적으로 재산이 많은 참가자일수록 재밌는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재미를 발견하지 못했다. 데이트나 당일치기 여행 혹은 새로 출시한 치킨을 먹어보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흥미를 느낄 만한 이야깃거리지만 가진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러지 못했다. 도대체 돈은 어떻게 사람들에게서 흥미를 앗아갈까? 돈은 흥미를 잃게 한다.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평범한 사람이라면 쉽게 가지지 못하는 물질적 경험이다. 쿠아드박 교수는 2015년 풍족함의 이면에 감춰진 대가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일반 사람이 느낄 만한 흥미를 쉽게 느끼지 못한다. 바로 소위 말하는 소확행을 느낄 만한 것을 남겨놓지 않기 때문이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군것질조차 할 수 없는 빈곤한 상황에서 우연히 얻은 사탕 한 알이나 라면 한 그릇은 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든다. 하지만 많은 돈을 가진 부자라면 제 아무리 비싼 제과점의 케이크나 음료라도 거기서 만족감을 얻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돈이 많거나 돈을 보거나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에서의 흥미를 잃게 할 수 있다. 쿠어두박 교수는 컬럼비아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배부된 설문지 중 일부에는 1유로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설문 응답 완료 후 나눠준 초콜릿을 그 자리에서 먹게 했다. 그리고 연구진은 각 학생이 초콜릿을 먹는 시간과 표정을 기록했다. 연구 결과 1유로 사진을 본 학생들은 그다지 기쁘지 않은 표정으로 단 32초 만에 초콜릿을 먹었다. 반면 1유로 사진을 보지 않았던 학생들은 초콜릿을 먹을 때 그 맛을 충분히 음미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완전히 먹는데 평균 45.4초를 할애했다. 즉, 돈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식욕과 같은 일상 속 소확행은 사라진다. 길가의 핀 꽃도 돈 생각을 한 후라면 바쁘게 걷는 걸음에 눈에 담을 새도 없이 스쳐 지나가고 마는 것이다. 큰 돈이 생기고 나면 소소한 행복은 만족감을 얻는 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계속해서 더 강렬한 자극을 받아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치 같은 롤러코스터를 10번 타면 무섭기로 소문난 롤러코스터라도 더는 짜릿함을 느끼기 힘들어지는 것과 같다. 돈과 행복은 한 번에 얻기 힘들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돈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확천금을 노리며 복권을 구매한다. 하지만 정작 복권에 당첨된 후에는 평범한 생활에서 행복을 얻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일부 부자들이 폭음이나 약물 남용으로 행복감을 얻고자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 예다. 1961년 니콜스는 영국에서 가장 큰 금액의 복권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현재로 따지면 약 68억 원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된 그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돈을 써댈 것이라고 얘기하고 다녔다. 그러곤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평범한 생활에서는 도저히 흥미를 느낄 수가 없었다. 이는 충동구매와 폭음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녀의 결혼 생활은 망가졌다. 그 후로도 5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 흥청망청 쓴 돈은 금세 고갈됐고 나중엔 스트립 댄서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다. 2002년 미국 복권 파워볼에서 세전 3.14억 달러의 사상 최고 당첨금을 받은 위테커 역시 돈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다. 가장 먼저 망가진 것은 그의 손녀 브랜디였다. 시도 때도 없이 5,000달러씩을 가져가던 브랜디는 각종 놀거리에 돈을 써댔고 마약에까지 손을 댔다. 결국 주검으로 돌아온 그녀의 사이는 과도한 코카인 흡입이었다. 위테커 역시 종일 주점을 드나들었고 도박에서 자극을 얻었으며 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부인과 자식들과도 인연이 끊겨 혼자가 되었다. 장장 6년에 걸쳐 그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행하고 있는 재건축 붐은 이면에 이와 비슷한 문제를 담고 있다. 아파트값이 치솟은 덕에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은 돈 쓸 곳이 필요해졌고 이내 술과 도박에 돈을 마구 써대기 시작했다. 돈은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평범함에서 오는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즉, 풍족하지 않음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평범함에서 오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한 회사의 창업자 루나는 테드 강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1살일 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매우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할머니와 함께 뉴욕에 도착한 첫날, 한 수용소 앞 길바닥에서 1페니를 주었다. 비록 더럽고 녹이 슬었지만 루나의 눈에는 빛이 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1페니로 캐러멜을 샀다. 루나는 그 순간만큼은 백만장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 백만장자는 그 1페니를 보고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결코 루나가 느꼈던 것과 같은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을 것이다. 돈과 행복은 마치 토끼와 사슴처럼 한 번에 얻기 어렵다. 4. 착시현상이 만든 부자들의 행복. 부자들의 행복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는 걱정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세상에 많고 많은 부자 중 과연 하루 동안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프린스턴 대학교의 크루고 교수는 2006년 전문직 여성 8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연봉이 약 1억 원이 되는 사람들의 일상의 행복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결과는 하루 중 70% 이상의 시간은 행복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와는 반대로 연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의 일상에서 행복을 예측했을 땐 42% 정도의 시간 동안 대체로 행복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더 길 것이라는 인식을 대변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연구에서 이번엔 연수입 1억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중 80% 시간 동안 행복을 느낀다고 답했고 연수입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68%의 시간 동안 행복을 느낀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수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통상적인 예측과는 다르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수입의 증가는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 40년 전의 생활상을 그려보자. 지금 우리는 40년 전에 비하면 매우 풍족하고 발전된 삶을 누리는 여건을 갖추었다. 하지만 정말 그로 인해 40년 전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많은 국가가 길게는 10년의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평균 생활 수준은 전보다 훨씬 높아졌지만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수입의 증가는 행복감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넘겨짚는 것일까? 이 모든 게 다 착시현상이 초래한 환각 때문이다. 여기서 착시현상이란 우리가 어느 하나에 집중할 때 그 부분이 극단적으로 과장되어 보이는 것을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자신이 그 일에 관해 생각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했다. 이러한 환각을 증명하기 위해 심리학자 스트랙은 일리노이 대학교의 1학년과 2학년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했다. 1.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2. 지난달 약속에 몇 번 나갔나요?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은 약속에 몇 번 나갔는지는 행복과 큰 관련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이제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지난달 약속에 몇 번 나갔나요?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는 약속에 나가는 횟수가 행복과 직접적 연관성이 증명된 바가 없는데도
약속에 나가는 횟수가 행복의 척도처럼 느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앞서 말한 착시현상이다. 질문 하나를 던져 약속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결국 착시현상에 덫에 걸린다. 예를 들어 결혼 정년기인 청년에게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주변 사람들이 틈날 때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는 행복을 묻는 말에 결혼 여부를 결부시켜 답할 것이다. TV나 신문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얘기로 들썩일 때면 대중의 관심은 부동산에 집중된다. 이때 행복한지를 조사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부동산 보유 여부를 행복의 기준점으로 삼게 된다. 양자 간의 실질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착시현상 때문이다. 돈은 거의 매일같이 우리 생활 속의 주요 화두다. 수많은 사람이 돈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고 돈에 관련된 소식들을 찾아본다. 이렇듯 돈은 일상생활과 떼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나도 모르게 돈에 과도하게 관심을 둔 사람들은 행복에 관해 물을 때 돈을 제일 먼저 떠올린다.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재산이 대신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내 행복을 판단한다. 어떤 것에 내 행복을 맡길지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